장터어기, 해가 중천에 떴을 때가 가장 붐볐다. 상인들의 외침, 아낙네들의 흥정소리, 그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이 뒤섞였다. 그러나 장터 가장자리, 그늘진 모퉁이에는 늘 같은 사내가 앉아 있었다. 사내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 물건도 손님도 없었다. 구걸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갔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사내 역시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장터에는 온갖 사람이 모였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사내는 같은 자리에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이 서는 날이든 아니든 저 사람 저기서 뭐 하는 거요? 글쎄, 벌써 석 달째인가? 밥은 먹고 사는 게요.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다. 사내는 낮 동안 장터에 앉아 있다가 해가 지면 사라졌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상한 일은 그 사내 주변에서 일어났다. 장터에서는 다툼이 잦았다. 술에 취한 사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흥정이 틀어져 욕설이 오가는 일도 흔했다. 그런데 그 사내가 앉은 자리 근처에서는 싸움이 이상하게 번지지 않았다. 주먹을 쥐던 사내는 갑자기 헛기침을 했고 소리를 지르려던 상인은 발을 헛디뎠다. 마치 무언가가 그들의 움직임을 살짝 비틀어 놓은 것처럼.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운이 좋았다고. 그러나 그런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주변에서는 싸움이 안 나더라. 미신이겠지. 우연이여. 그래도 이상하긴 해. 저번에도 그랬잖소. 사내는 그런 시선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저 장터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누가 무엇을 사고, 누가 누구와 말다툼을 하고, 어떤 상인이 물건을 속이는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낯선 상단이 들어왔다. 술에 5대, 사내들 20. 포목을 판다고 했지만 그들의 옷차림이 묘했다. 너무 깨끗했다. 상인치고는 손에 굳은 살이 없었다. 상단은 장터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가장 좋은 자리였다. 원래 그곳에서 장사하던 노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여기는 제가 오래 쓰던 자리인디. 상단의 사내 하나가 노파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 시선만으로 노파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물러났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여러분, 오해 마시오. 상단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우리는 관아의 허락을 받고 왔소. 앞으로 이 장터가 더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될 것이오. 관아의 허락.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관아가 허락했다면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저 사내들의 걸음걸이, 서 있는 자세, 허리춤을 만지는 습관. 어딘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설었다. 장터 모퉁이에 앉아있던 사내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이 상단 사내들의 발목을 훑었다. 허리를 훑었다. 손목을 훑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사내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장터에 남아 있었다. 달빛 아래 상단의 수레가 움직였다. 포목을 싣는다고 했지만
옮겨지는 것에 무게가 달랐다. 천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쇠 냄새가 났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지켜볼 뿐이었다.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싣는지.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장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상단의 사내들이 장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그들은 상인들에게 물었다. 얼마나 팔았는지, 어디서 물건을 가져왔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처음에는 친절했다. 그러나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다. 요구가 많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상인이 끌려갔다. 관하로. 다음 날 돌아온 상인은 말이 없었다. 다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장터 모퉁이의 사내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조금씩 쥐어지고 있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천천히. 장터는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오히려 전보다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상단의 사내들은 매일 장터를 순찰했다. 그들은 관할을 대신해 질서를 지킨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했고 거부하는 자들은 트집을 잡혔다. 저울이 부정확하다, 물건의 질이 나쁘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건 관아의 규정이오. 우리도 어쩔 수 없소.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상인들의 물건을 가져갔다. 곡식 한 말, 포목 두 필.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커졌다. 장터의 노인 하나가 입을 열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디. 입 조심하시오, 영감. 관아를 거행게요. 상단의 사내가 차갑게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상인들도 입을 다물었다. 장터 모퉁이의 사내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달라졌다. 예전에는 무심히 장터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누가 언제 돈을 빼앗겼는지, 어느 상인이 끌려갔다 돌아왔는지, 상단의 사내들이 밤에 무엇을 옮기는지. 그는 패턴을 읽고 있었다. 상단의 움직임, 관아와의 연결고리, 밤마다 반복되는 수레의 이동.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상인이 상단 사내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젊은이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너무하지 않소. 벌써 세 번째요. 더 이상은 못 내겠소. 못 낸다고? 상단의 우두머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다. 칼자루를 만졌다. 직접 빼지는 않았다. 다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젊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알겠소.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나설 수 없었다. 장터 모퉁이의 사내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이 바닥을 긁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은. 그날 밤 사내는 장터에 홀로 남았다. 달빛 아래 상단의 수레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수레가 멈춘 곳은 장터 뒤편의 빈 창고였다. 그곳으로 사내 넷이 무언가를 옮겼다. 사내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소리 없이 창고 근처로 다가갔다. 창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칼이었다. 창이었다. 화살이었다. 군에서나 볼 법한 무기들이 포목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상단은 무기를 밀매하고 있었다. 관아의 무기 아래. 사내는 천천히 물러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눈빛만이 깊어졌다. 이틀 뒤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웃 고을 장터가 습격당했다던디. 뭐, 산적이요? 아니, 무장한 무리래. 관군도 아니고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관아는 뭐 한다고? 관아에서도 모른다고 하던디. 아니, 모른 척 하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 무장한 무리가 어디서 무기를 구했는지, 왜 장터를 습격했는지.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소문만 떠돌았다. 그날 오후 장터에 아이 하나가 뛰어들었다. 10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를 찾았다. 어메, 어메, 왜 그려? 무슨 일이요? 저기 창고에.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장터 뒤편의 빈 창고. 상단이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거기서 칼을 봤어요. 엄청 많은 칼이. 어머니가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다. 쉿!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여. 그러나 이미 늦었다.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상단의 사내 하나가 그쪽으로 걸어왔다. 방금 뭐라고 했지?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위협적이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요. 애가 헛소리를. 헛소리, 창고 근처에 갔었나? 사내가 한 걸음 다가섰다. 어머니는 뒷걸음질 쳤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였다. 장터 모퉁이에 앉아있던 사내가 천천히 일어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몇 달 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사내가 처음으로 움직였다. 사내는 걸어갔다. 천천히. 그러나 그 걸음에는 무게가 있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켰다. 상단의 사내가 돌아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아니, 본 적은 있었다. 늘 모퉁이에 앉아있던 그 사내.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달랐다. 서 있는 자세, 걷는 방식, 눈빛. 모든 것이. 무슨 일이오? 사내가 물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러나 어딘가 날카로웠다. 상단의 사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은 누구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상관없는 일은 아니오. 장터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요. 긴장감이 흘렀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상단의 사내가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다. 칼자루를 잡았다. 그러나 빼지는 못했다. 사내가 한 걸음 다가섰을 뿐인데 상단의 사내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왜인지 몰랐다. 그저 몸이 먼저 반응했다. 아이는 잘못이 없소. 그냥 보내주시오. 재수 없게. 상단의 사내가 배뜬 말하며 돌아섰다. 그리고 빠르게 걸어갔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장터 모퉁이의 사내가 뭔가 다르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사내는 어머니와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사내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앉았다. 그리고 장터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저 사람, 누구요? 모르겠는디. 그냥 거지인 줄 알았는디. 거지가 저런 눈빛을 가지고 있겠소? 소문은 장터를 빠르게 돌았다. 그리고 상단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날 밤 상단의 우두머리는 장터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 사내가 누구냐? 모릅니다. 몇 달 전부터 장터 모퉁이에 앉아 있던 자인데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모릅니다. 찾아봐라.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그리고 우두머리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사내의 걸음걸이를 봤느냐? 군인이다. 아니, 군인이었다. 부하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거지 아닙니까? 거지가 저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조심해라.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그날 이후 상단은 장터에서 조금 조심스러워졌다. 노골적으로 위협하지 않았다. 다만 지켜보았다. 장터 모퉁이의 사내를. 사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고맙습니다.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떡 한 조각을 내밀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아이는 괜찮소? 예. 덕분에.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사내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다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그날 저녁 사내는 허름한 여관으로 돌아갔다. 장터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방은 좁았고 벽은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사내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옷을 벗고 물로 몸을 씻었다. 등에 흉터가 드러났다. 칼자국이었다. 여러 개. 깊고 오래된 것들. 어깨에서 허리까지 이어진 흉터도 있었다. 사내는 흉터를 만졌다. 손끝이 거칠게 파인 살을 따라갔다.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한때 무관이었다. 변방의 작은 진영에서 시작해 실력으로 올라갔다. 검술이 뛰어났다. 빠르고 정확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명령에 충실했다. 내가 있어 든든하다. 상관이 그렇게 말했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 자랑스러웠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날이 왔다. 마을에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상관이 말했다. 지도를 펼쳤다. 작은 마을이었다. 100호 남짓. 역적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소탕하라. 마을 전체를요? 첩보는 확실하다. 망설이지 마라. 사내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마을로 향했다. 밤이었다. 달도 없었다. 마을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불빛도 거의 없었다. 사내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마을을 포위했다. 누구냐? 마을 어귀를 지키던 노인이 소리쳤다. 사내는 칼을 빼지 않았다. 다만 말했다. 관군이다. 마을을 수색하겠다.
무슨, 한밤중에 무슨 수색이요. 명령이다. 비켜라.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무기를 든 자는 보이지 않았다. 사내는 잠시 망설였다. 뭔가 이상했다. 첩보에서 말한 것과 달랐다. 역적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대장, 어찌하시겠습니까? 부하가 물었다. 사내는 마을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수색한다. 조심스럽게. 그들은 집집마다 들어갔다. 무기를 찾았다. 그러나 나온 것은 농기구뿐이었다. 나도, 호미, 괭이. 칼은 없었다. 창도 없었다. 대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찾아봐라.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무기는 나오지 않았다. 사내는 점점 확신했다. 첩보가 잘못되었다고. 그때 부하 하나가 달려왔다. 대장,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마을 사람들이 저항하려 합니다. 낫과 괭이를 들고 사내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마을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농기구를 손에 쥐고. 그러나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물러가시오. 우린 역적이 아니오. 한 사내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무기를 내려놓아라. 다치고 싶지 않으면. 사내가 말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다. 뒤에는 집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다. 긴장이 흘렀다. 관군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누군가 먼저 움직이면 피를 볼 것이 분명했다. 사내는 칼을 잡았다. 빼지 않았다. 다만 잡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대로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때 뒤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부하 하나가 쏜 것이었다.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알 수 없었다. 화살은 마을 사내의 어깨에 꽂혔다. 비명이 터졌다. 아버지. 아이가 소리쳤다. 그리고 달려갔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관군도 칼을 뽑았다. 사내는 소리쳤다. 멈춰라. 모두 멈춰. 그러나 이미 늦었다. 싸움은 시작되었고 피가 흘렀다. 사내는 칼을 휘둘렀다. 죽이지 않으려 했다. 제압만 하려 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혼란 속에서 그것은 불가능했다. 새벽이 왔을 때 마을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바닥에는 시신이 널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었다. 관군도 몇 명 죽었다. 사내는 무릎을 꿇었다. 손에 든 칼을 내려다보았다. 피로 얼룩진 칼. 그리고 깨달았다. 무기는 없었다. 역적도 없었다. 첩보는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 마을을 습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인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마을이 있던 땅. 누군가 그 땅을 원했다. 권력자였다. 그리고 마을을 없애기 위해 거짓 첩보를 만들었다. 관군을 이용해서. 사내는 그날 이후 칼을 놓았다. 군을 떠났다. 도망치듯. 그리고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몇 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 장터에 정착했다. 칼을 들지 않기로 했다. 명분에 속지 않기로 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장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권력자들의 욕심, 거짓 명분, 그리고 희생되는 사람들. 사내는 흉터를 만졌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장터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이번에는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사내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칼을 들지 않고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막을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장터는 여전히 돌아갔다. 상인들은 물건을 팔았고 상단은 순찰을 돌았다. 겉으로는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사내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장터 모퉁이.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의식했다. 지나가며 슬쩍 눈길을 주었다. 누군가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상단도 그를 주시했다. 노골적으로 감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늘 한두 명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사내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했다. 그들이 자신을 보는 동안 사내는 그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상단의 움직임에는 패턴이 있었다. 낮에는 장터에서 세금을 걷었다. 저녁이 되면 창고로 들어갔다. 그리고 밤이 깊으면 수레가 움직였다. 항상 같은 시각에, 같은 방향으로. 사내는 그 방향을 기억했다. 북쪽 고갯길. 이웃 고을로 넘어가는 길이었다. 그곳으로 무기가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장터에 낯선 행상이 나타났다. 나이 든 사내였다. 등에 커다란 보따리를 쥐고 있었다. 약초를 판다고 했다. 좋은 약초요. 산삼, 녹용 모두 있소.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 약초는 비쌌고 장터 사람들 대부분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행상은 장터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장터 모퉁이로 왔다. 사내가 앉아 있는 곳. 나으리, 약초 하나 어떠시오? 행상이 물었다. 사내는 고개를 들었다. 행상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단순한 행상의 눈이 아니었다. 필요 없소. 그러시다면. 행상은 보따리를 풀었다. 약초를 꺼내 펼쳐 보였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듣자 하니 이 장터에 이상한 일이 많다던데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행상은 계속 말했다. 저도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람이라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기가 움직인다는, 관아도 모른 척한다는. 당신은 누구요? 사내가 처음으로 물었다. 행상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장사치입니다. 그러나 장사치는 정보도 팝니다. 그리고 가끔은 경고도 하지요. 경고. 이 장터만이 아닙니다. 이웃 고을 세 곳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단이 들어오고 관아가 묵인하고 무기가 흐릅니다. 행상이 약초를 다시 보따리에 넣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사흘 거리. 산속 깊은 곳에.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요?
행상은 잠시 사내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냥 느낌이지요. 행상은 일어났다. 보따리를 다시 메고 떠나려 했다. 그러나 한 걸음 멈춰서서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이 일은 생각보다 큽니다. 관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상은 사라졌다. 장터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내는 오래 생각에 잠겼다. 북쪽 산속. 무기가 모인다.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한 밀매가 아니다.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사내는 장터에 남았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달이 중천에 떴을 때 예상대로 수레가 움직였다. 사내는 그림자처럼 따라갔다. 멀찍이. 들키지 않게. 수레는 북쪽 고갯길로 향했다. 그리고 고갯마루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또 다른 수레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고을에서 온 것으로 보였다. 사내들이 짐을 옮겼다. 무기들이 한 수레로 모였다. 이번 달 물량이요. 수고했소. 이제 절반은 모았소. 언제쯤? 곧이요. 준비는 거의 끝났소. 그들의 대화는 짧았다. 그러나 사내는 충분히 들었다. 무언가 큰 일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일어날 것이었다. 사내는 조용히 돌아왔다. 장터로.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생각했다. 막아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관아에 알릴 수 없다. 관아가 이미 연루되어 있으니까. 다른 고을 관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사내는 장터를 돌아보았다. 저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상인, 농부, 아낙네, 아이들. 그들은 모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사내는 결심했다. 막되, 혼자 막지 않기로. 사람들이 알게 하기로. 진실을. 다음 날, 사내는 처음으로 장터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하나씩.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있소? 수레 소리 말이오. 가끔 들리더라고요. 무슨 수레인지 아시오? 글쎄요. 상단 거 아니겠소? 사내는 더 물었다. 다른 사람에게도 조각조각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사람들도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긴 해. 밤마다 수레가 움직이는디. 포목 장사가 왜 밤에 물건을 나르겄어? 저 창고에 뭐가 있는 거요? 의심의 씨앗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단은 그 변화를 느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처럼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질문이 많아졌다. 이건 상단 때문이다. 우두머리가 말했다. 아니, 저 사내 때문이다. 장터 모퉁이에. 어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처리해라. 흔적 남기지 말고. 그날 밤 사내 셋이 사내의 여관으로 향했다. 칼을 차고 조용히. 그러나 여관에 도착했을 때 방은 비어 있었다. 사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어디 갔지? 장터일 거다. 가보자. 그들은 장터로 달려갔다. 그러나 장터에도 사내는 없었다. 다만 장터 한가운데
창고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기의 쇠 냄새였다. 누군가 창고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젠장. 상단의 사내들이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밤 순찰을 돌던 장터 사람 몇이 보았다. 창고 안의 칼과 창을. 소문은 아침이 되기 전에 장터 전체로 퍼졌다. 새벽이 밝았을 때 장터는 술렁였다. 사람들은 모여서 속삭였다. 어젯밤 본 것에 대해, 창고 안의 무기들에 대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칼이 수십 자루는 되던디, 창도 있었다던디, 군에서 쓰는 것 같은. 그럼 저 상단이 무기를 팔고 있었단 말이요? 관아는 알고 있었을까?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의심만 커졌다. 상단의 우두머리는 급히 창고로 갔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자물쇠가 부러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연 것이었다. 누가 한 짓이냐? 모르겠습니다. 밤새 지키고 있었는데, 지켰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두머리는 이를 갈았다. 그러나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다. 빠르게 무언가 해야 했다. 물건을 옮겨라. 지금 당장. 그리고 소문을 잠재워라. 어떻게요? 거짓말을 퍼뜨려. 저건 관아에서 맡긴 물건이라고. 도적 때문에 보관 중이었다고. 부하들이 움직였다. 그러나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뒤였다. 장터 모퉁이 산에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어젯밤 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장터를 바라볼 뿐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에게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혹시 어젯밤 일을 아십니까?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아침에 들었소. 그럼 저 무기들은 뭡니까? 내가 어찌 알겠소. 다만 사내가 잠시 말을 멈췄다. 궁금하다면 상단에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떻겠소? 간단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렇다. 물어볼 권리가 있었다. 이 장터에서 장사하는 그들에게.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0명, 20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상단 앞에. 설명하시오. 저 무기들은 뭐요? 왜 밤마다 수레를 움직이는 거요? 관아는 정말 알고 있는 거요? 상단의 우두머리가 나왔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여러분, 진정하시오. 저 무기들은 관아에서 임시로 맡긴 것이요. 도적들이 출몰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거짓말. 누군가 소리쳤다. 젊은 상인이었다. 며칠 전 상단에게 돈을 뺏긴 그 사람. 관아에서 맡겼다면 왜 숨겼소? 왜 밤에만 움직였소? 그건. 그리고 관아가 정말 맡겼다면 문서가 있을 게 아니오? 보여주시오. 우두머리는 말문이 막혔다. 문서는 없었다. 있을 리 없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상단의 사내들이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다. 긴장이 흘렀다. 그때 장터 모퉁이에서 사내가 천천히 일어났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사내는 상단 우두머리 앞까지 걸어갔다. 당신들이 무기를 어디로 옮기는지 아오.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북쪽 고갯길.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수레와 만나오. 다른 고을에서 온 우두머리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어떻게 여러 고을에서 무기를 모으고 있소? 산속 어딘가에. 무엇을 위해서요? 침묵이 흘렀다. 상단의 사내들이 사내를 에워쌌다. 칼자루를 잡았다. 당신이 어젯밤에 증거가 있소? 사내가 물었다. 우두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증거는 없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 물러서시오. 당신 같은 자가 상관할 일이 아니오. 상관할 일이오. 사내가 한 걸음 다가섰다. 이 장터의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당신들이 무엇을 준비하든 그 끝은 피로 끝날 것이오. 그리고 그 피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흘릴 거요. 큰 소리 치지 마시오. 당신이 뭘 할 수 있소? 혼자서. 사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장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두려워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오. 사내가 말했다. 이곳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소. 당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을 것이오. 우두머리는 사내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다. 좋소. 우두머리가 물러섰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그러나 이 일은 끝나지 않았소. 상단은 천천히 물러갔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사내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이 사내가 누구인지는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그들의 편이었다. 고맙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앉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자리는 장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사내는 여관에서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보따리. 창문 밖을 보았다. 장터가 보였다.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상단은 물러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 이제 그들은 사내를 적으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사내는 알고 있었다. 곧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임을. 칼을 들 것인가 아닌가. 사내는 손을 펼쳤다. 오래전 칼을 잡던 손. 이제는 거칠기만 한 손. 죽이지 않고 막을 수 있을까? 사내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여전히 없었다. 다만 시도는 해볼 것이었다.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알면서. 사흘이 지났다. 장터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상단은 보이지 않았다.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평소 순찰을 돌던 사내들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너무 조용한디. 이상해. 폭풍 전야 같아. 상단이 그냥 물러갔을까? 아닐 거요. 저 사람들이 그럴 리 없어. 장터 모퉁이의 사내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장터 어귀를, 골목길을, 지붕 위를 살폈다. 그리고 넷째 날 아침 그들이 왔다. 수레는 없었다. 대신 사람들이 왔다. 스물이 넘었다.
상단의 사내들만이 아니었다. 다른 고을에서 온 자들도 섞여 있었다. 모두 무장했다. 칼을 찾고 일부는 몽둥이를 들었다. 그들은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천천히, 위압적으로. 사람들은 뒷걸음질 쳤다. 상단의 우두머리가 앞장섰다. 그의 눈이 장터를 훑었다. 그리고 장터 모퉁이의 사내를 찾았다. 나와라. 우두머리가 말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 놈 때문에 일이 꼬였다. 나와서 책임져라. 장터가 숨을 죽였다. 사람들은 사내를 바라보았다. 사내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걸어 나왔다. 빈손이었다.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요? 입 닥쳐. 내 놈이 우리 일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당신들이 장터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내가 끼어들 이유도 없었을 거요. 우두머리가 비웃었다. 그래. 정의로운 척하는 거냐? 그럼 물어보지. 내 놈은 뭔데? 이름도 모르는 주제에 여기 사람들을 위한다고.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이 없군.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우두머리가 사내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장터 사람들 쪽으로 다가갔다. 상인들, 아낙네들을 에워쌌다. 내 놈이 순순히 따라오면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거부하면 말을 끝맺지 않았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했다. 사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장터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속에 다른 것도 있었다. 기대. 그가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는 족소. 사내가 말했다. 가겠소. 대신 약속을 지키시오. 흥, 당연하지. 우두머리가 손짓했다. 사내 둘이 다가와 사내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끌고 가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사내가 움직였다. 빠르게. 팔을 잡던 사내 하나가 비틀거렸다. 다른 하나는 바닥에 엎어졌다. 칼을 빼지도 못했다. 사람들이 놀랐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저 순식간에 두 사내가 쓰러진 것만 보였다. 사내는 여전히 빈손이었다. 칼을 빼지 않았다. 아니, 칼 자체가 없었다. 네 놈.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다른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다섯이 동시에. 그러나 싸움은 일방적이었다. 칼을 휘두르던 사내는 손목이 꺾였다. 몽둥이를 내려치던 사내는 발이 걸렸다. 주먹을 뻗던 사내는 자신의 동료와 부딪혔다. 사내는 최소한만 움직였다. 급소를 피했다. 죽이지 않았다. 다만 제압했다. 정확하게.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 연습한 춤처럼. 그러나 그 춤의 끝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다. 10명이 넘게 덤볐다. 그러나 한 명도 사내를 건드리지 못했다. 사내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다. 밀고 당기고 비틀었다. 피는 거의 흐르지 않았다.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저 사내가 무관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우두머리는 칼을 뽑았다. 그리고 직접 나섰다. 그의 검술도 수준급이었다. 칼이 빠르게 날아왔다. 사내는 피했다. 칼날이 옷깃을 스쳤다.
그러나 살은 베이지 않았다. 사내는 한 걸음 들어갔다. 우두머리에 팔목을 잡았다. 비틀었다. 칼이 떨어졌다. 우두머리가 비명을 질렀다. 팔이 부러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힘이 빠진 것뿐이었다. 끝이요. 사내가 말했다. 그리고 우두머리를 놓아주었다. 우두머리는 칼을 주우려 했다. 그러나 손이 떨렸다.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이 사내는 죽이지 않는다.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물러간다. 우두머리가 신음하듯 말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너는 뭔가 큰 일을 막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무기는 이미 다 모였다.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야. 사내가 물었다. 무슨 계획이요? 알아서 뭐 하게? 너 같은 놈 하나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두머리는 부하들을 데리고 물러갔다. 절뚝거리며 장터를 떠났다. 장터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겼어.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내가 혼자서. 사람들이 사내에게 다가왔다. 감사를 표하려 했다. 그러나 사내는 손을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사내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들이 말한 계획, 무기를 모은 이유, 아직 모르오. 한 상인이 물었다. 그럼 어찌 하시렵니까? 사내는 북쪽을 바라보았다. 산이 보였다. 저 너머 어딘가에 답이 있었다. 가봐야겠소. 직접. 혼자서요? 그래야겠소. 사내는 돌아섰다. 장터를 떠나려 했다. 그때 젊은 상인이 앞을 막아섰다. 저도 가겠습니다. 위험하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저희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 혼자 떠안을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섰다. 저도 가겠소. 나도. 우리도. 사내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관도 아니고 싸움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내 말을 따라야 하오. 그리고 사내가 멈췄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오. 진실을 밝히러 가는 거요. 기억하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6명이 장터를 떠났다. 사내와 5명의 장터 사람들. 북쪽으로.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췄다. 북쪽 산길은 험했다. 사흘을 걸었다. 장터 사람들은 지쳤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사내가 앞장섰다. 길을 아는 듯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셋째 날 저녁 그들은 산 중턱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버려진 사찰이 있었다. 아니,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사내는 손을 들어 일행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조용히 사찰 주변을 살폈다.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새로운 발자국, 수레바퀴 자국, 그리고 모닥불의 흔적. 여기요. 사내가 속삭였다. 조심하시오. 그들은 조심스럽게 사찰로 다가갔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사찰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사내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사찰 안은 무기로 가득했다. 칼, 창, 화살, 갑옷. 수백 명이 쓸 수 있는 양이었다. 그리고 사내들이 10여 명 있었다.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 논의하고 있었다. 이틀 뒤면 준비가 끝난다. 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각 고을의 관아는 이미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신호만 보내면 군도 마찬가지다. 내부에 우리 사람이 있다.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좋아. 그럼 보름날 밤에 시작한다. 보름날. 이틀 뒤였다. 사내는 뒤로 물러났다. 일행을 모았다. 봤소. 젊은 상인이 물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모요. 여러 고을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찌 해야 합니까? 사내는 생각에 잠겼다. 관아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관아도 이미 침투당했다. 군도 마찬가지다.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무기를 없애야 하오. 사내가 말했다. 무기가 없으면 계획도 무산될 거요. 하지만 안의 사람들이 알고 있소. 사내는 사찰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 혼자 들어가겠소. 당신들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혼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오. 당신들이 함께 가면 오히려 위험하오. 사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찰 뒤편으로 돌아갔다. 담을 넘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안뜰에 무기들이 쌓여 있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횃불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무기 더미에 불을 붙이려 했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냐? 외침이 터졌다. 한 사내가 사내를 발견한 것이었다. 곧 사찰 안에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침입자다. 잡아라. 사내는 횃불을 무기 더미에 던졌다. 불이 붙었다. 그러나 아직 작았다. 완전히 타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더 많았다. 20명이 넘었다. 모두 칼을 들었다. 사내는 빈손이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첫 번째 칼이 날아왔다. 피했다. 두 번째가 옆구리를 노렸다. 막았다. 맨손으로 칼날을 쳐냈다. 싸움은 치열했다. 이전과 달랐다. 이번 상대들은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검술이 수준급이었다. 사내는 점점 밀렸다. 피하고 맞고 제압했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다. 어깨에 칼날이 스쳤다. 피가 흘렀다. 옆구리도 베었다. 잡아라. 저놈이 불을 질렀다. 사내들이 포위망을 좁혔다. 사내는 뒷걸음질 쳤다. 등 뒤로 무기 더미가 있었다. 불이 커지고 있었다. 한 사내가 칼을 높이 들어 올렸다. 내려치려 했다. 그 순간 사내의 손이 움직였다.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다. 오랜만에 쥐는 칼. 손에 익숙했다. 칼을 든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내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정확해졌다. 칼이 그의 손에서 살아 움직였다. 한 사내의 칼이 튕겨졌다. 다른 사내가 손목을 잡고 쓰러졌다. 세 번째는 다리를 다쳤다. 사내는 싸웠다.
그러나 여전히 죽이지 않았다. 급소를 피했다. 제압만 했다. 칼을 들었지만 칼의 날이 아닌 등으로 쳤다. 칙.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나섰다. 그의 검술은 달랐다. 날카롭고 빠르고 정확했다. 사내와 맞섰다. 칼과 칼이 부딪혔다. 쇳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밀고 당겼다. 실력이 비등했다. 얘놈, 누구냐? 이런 검술을 쓰는 자가. 옛날 사람이요. 사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칼을 비틀었다. 우두머리의 칼이 땅에 떨어졌다. 사내의 칼이 그의 목에 닿았다.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다. 대신 칼등으로 우두머리의 뒤통수를 쳤다. 우두머리가 쓰러졌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불. 무기 더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불길이 사찰로 번지기 시작했다. 사내들은 당황했다.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사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혼란을 틈타 사찰을 빠져나갔다. 손에 든 칼을 던졌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사찰 밖으로 뛰어나왔다.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공했소. 그런 것 같소. 사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사찰이 불타고 있었다. 무기들도 함께. 계획은 무산될 것이었다. 가시다. 빨리. 그들은 산을 내려갔다. 서둘러. 뒤에서 외침이 들렸지만 쫓아오지는 않았다.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이틀을 걸어 장터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반겼다. 사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했다. 영모가 있었고 막았다고. 이제 끝난 겁니까? 모르겠소. 하지만 최소한 이번은 막았소.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다. 여러 고을에서 관리들이 체포되었다고. 영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사찰의 불로 진상이 드러난 것이었다. 장터는 평온을 되찾았다. 상단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그러나 사내는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십니까? 젊은 상인이 물었다. 그래야겠소. 왜요? 이곳에 머물러도 내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요.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시렵니까? 사내는 멀리를 바라보았다. 모르겠소. 아마 다른 장터, 다른 고을, 어딘가에 또 이런 일이 있겠지. 그곳으로. 혼자서요? 혼자가 편하오. 사내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다. 이른 아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다만 장터 모퉁이에 작은 돌 하나를 남겼다. 그가 앉아 있던 자리에 사람들은 나중에야 그가 떠난 것을 알았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다. 칼을 쓰지 않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싸웠지만 죽이지 않았다. 칼을 들 수 있었지만 칼을 내려놓기 위해 싸웠다. 소문은 다른 고을로 퍼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가장 위험한 이는 칼을 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칼을 내려놓은 자일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그는 언제든 칼을 들 수 있지만 들지 않기로 선택한 자이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진짜 강함이 아닐까. 몇 달 뒤 다른 고을의 장터. 어느 날 한 사내가 나타났다. 장터 어귀 그늘진 모퉁이에 앉았다.
장사를 하지도 구걸을 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갔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싸움이 번지지 않았다. 다툼이 잦아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내, 혹시. 그러나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다만 짐작만 할 뿐이었다. 사내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장터를 바라보며 말없이. 그리고 그의 손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칼 없이. 그날 밤 6명은 달빛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 길의 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장터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결코 장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칼을 들지 않고도 싸울 수 있다는 것. 죽이지 않고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내는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단이 말한 계획, 이미 모였다는 무기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름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 사내가 왜 끝까지 칼을 뽑지 않았는지, 그 다음 이야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밤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장터에서 또 다른 밤에